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권혁인 교수입니다. 제가 그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사례로 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심융합 특구 방법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최근에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 소멸 기금이라든가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농촌 뉴딜 사업, 해수부의 어촌 뉴딜 사업, 국토부의 도시 재생 사업, 이 대부분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도시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들여다봤을 때 대부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융합특구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광역시들한테 어떻게 추진할지를 아마 아, 요구하는 사업이 내려갔는데 좀 추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동안 제가 약 20년 가까이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바로 이런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겉돌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겉돌고 있어서 외람되지만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중앙대 경영학부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IT 분야에서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연구를 했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에 재직하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BK21 문화예술산업혁신연구단장, 그리고 게임인력양성사업 5년간 수행을 했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경험을 연구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의 지식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다수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결과를 여러 가지 서적으로 출판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융합 분야는 모든 사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의 연구 주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융합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를 통합해서 봐야 되고 또 이끌어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시야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발견했던 것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감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최근에는 산업부로부터 딱 이 방법론을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방법론을 중심으로 약 30억의 연구비를 받아서 같이 연구하는 결과를 서적으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바로 지난해에 출판을 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창조 경제를 책임지는 분을 만나서 제 방법론을 소개했을 때 상당한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이런 게 없어서 창조 경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작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관심을 좀 받았는데 그렇게 언론에 사설, 이번 전자신문에서 사설에서도 다뤄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는 공감을 제가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여러 분야, 농업 분야, 뭐 3D 프린팅 분야 등 여러 분야의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산업부에서는 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GX 발전 전략의 저희 개념이 그대로 반영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은 되지를 않았던 것이 좀 아쉬운 건 남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로 도심융합 특구 사업을 최근에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겉도는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융합 특구 사업의 배경과 도시 진화 방향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 특구는 사실 여기서 이 자료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광역시도 인구가 축소되고 있고 산업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신도시 같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도심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보다는 큰 틀에서 전체 지방 대도시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곳곳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좋다. 당연히 비활성화되어 있는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도시를 살려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그 목표 당연히 좋고 이 시점에 시기적절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하는 것은 맞는데 그 특구를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도심의 적합한 미래 유망산업 선택의 보충, 미래 생활 양식에 부합하는 정주 환경 조성, 무슨 혁신 환경, 친환경 공간인데 다른 것은 이 실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가장 핵심인 미래 유망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이 말을 과연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유망산업의 즉 실체가 없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공유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방 도시의 발전이 이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일단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상황,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수도권과의 지방 소멸 위험의 심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형 뉴딜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바로 이것도 결국 경제 모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에 유망 산업이 있느냐? 지방에 그러면 그걸 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핵심 인재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대부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농업 특구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농촌 뉴딜과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지만 바로 똑같은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성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구에서 유명한 특구 사업을 연구 용역을 아마도 시켰는데 그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다시 제조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산업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다기보다는 그 산업을 제조업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 대도시들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오래전에 농업시대를 거친 다음에 산업시대라는 것을 거쳤죠. 제조 중심에. 이 시대는 농업시대는 노동력이 중심이었다면 산업시대는 자본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발전 과정에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요약된 장표에 해당됩니다. 예, 과거에 자본 중심의 공업도시가 많이 쇠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대도시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구나 부산이나 다 제조 중심으로 있었죠. 후기 산업시대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했습니다만, 예, 그나마 이때 비교적 잘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다음 다음 도시는 우리가 경험 지식과 디지털이 중심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어, 일단 성공적이었던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입니다. 러스트벨트 너무나 유명하죠. 어, 거기에 비해서 제조업이 상당히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되는 도시로 이태리 북부 볼로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부는 이태리가 남부가 아주 북부하고 북부는 특이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문화 중심이 되어 있다. 문화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도시다.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전부 문화적 수준이 높고 시각 자체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제조업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예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널리 알려진 일본의 가나자와 모델인데 여기는 공예가 일찍이 좀 발달하긴 했지만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금융공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광 자원화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이 제조업에 그 아주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업시대를 거치고 산업시대를 거치고 지금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시대가 끝나고 제조가 될 때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일자리는 대부분 사라지고 그래서 기계 파괴운동도 일어나고 그렇지만 더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제조업이 아주 번창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의 발전이라는 걸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인류 발전 과정에서 농촌 중심의 때는 그 농업 기술 덕분에 잉여 농산물이 있어서 도시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농업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어, 정주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산업 기술이 발명되고 하면서 도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물론 도시도 계속 발전하고 농업도 계속 발전하지만 사이버 세계 중심 시대가 열리는데 문제는 바로 이 산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 안 되고 이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가 나는 경제 모델에 대한 발견 없이는 사이버도 발전하기는 어렵다. 즉 기술은 발전하지만 경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두 그림을 하나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류는 이렇게 농업시대, 산업시대, 다음 시대는 당연히 가치가 훨씬 높은 그 서비스 중심의 시대가 열리고 열렸다 하고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룰 줄을 우리가 잘 모른다. 어쨌든 지향점은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이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인류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삶의 질, 행복한 삶인데 여기에 그동안에 우리는 주거 기반을 만들었고 산업 기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문화는 삶의 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여기에 디지털 기반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 서비스의 등장을 필요로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리고 보도하는 되고 있고 스마트 콘텐츠,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뭐 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해야 될 만큼 충분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발전 속도가 느리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뉴딜이나 지방 소멸 대응 기금,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들은 전부 대부분 주거 기반이나 산업 기반 정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무슨 그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그 지방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했다 하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중심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만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하고는 별 관계없이 인프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결국 우리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광건 산업이라면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많죠. 문제는 미래 산업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전환이 일어날 때 그 시점에서 산업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별로 없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끝나고 서비스 시대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조직 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산업 시대적인 지식이지 미래에 대한 지식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올드 산업은 즉 과거의 제조 시대 때 산업 패러다임은 어땠나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신문지상이나 이런 연구 보고서에 많은 얘기가 있었죠. 세금과 뜻은 국가 R&D 75% 무용지물. 이건 한 5년 전쯤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실상은 90%, 99%가 무용지물이다 하는 저조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했는데 과연 패러다임을 바꿨나? 3D 프린터 로봇이 아시아 제조업 몰락시킬 거 2013년도 기사입니다. 우리는 저 산업부, 중기부 이런 쪽에서 주로 스마트 공장 같은 걸 지원해 주죠. 일자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때문에 스마트 공장 안 만들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부가가치는 하락을 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제조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냐를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제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장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 시장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 되다고 이것도 오래전에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고민하는 정부 부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 많이 언급된 거지만 우리나라 이 빨간 선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R&D를 GDP 대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 R&D 아무리 투자해봐야 무용지물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에 기초과학에 투자한 다음에 엔지니어링, 제조, 마케팅, 판매 이게 일반적인 그 제조 과정인데 뭐 시장 수요에 의해서 한다지만 개발, 제조, 판매 이 활동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죠.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 제조 중심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정책이 안 바뀌고 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사례인데요. 그 최근에는 물론 저 R&D를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투입을 하면서 이건 잊혀진 R&D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카이스트에 전기차 개발하는 R&D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술이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냐면 기술 개발은 초창기 다 끝났는데 문제는 상용화한다라든가 법률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이 안 돼서 실패했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습니다. 즉 기술 외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외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즉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은 어떤 모습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제학의 대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와 전략 중심의 서비스 경제로 이용한다. 올드 패러다임은 과거의 생산 성장과는 연구개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지금도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1년에 거의 30조에 가까운 R&D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효과가 없다고. 그런데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죠. R&D가 아니라 서비스와 전략 중심의 서비스 경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완전히 뒷북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학술적인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서비스 지배 논리가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그럼 지금부터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이 뭐냐를 이해하면 바로 우리 지방소멸이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법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쇼킹하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분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분이 스마트폰을 딱 처음으로 출시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뭐야 이게 틀이 이상하다. 완전히 다르네. 이거는 각자 독립적인 회사들이 모였는데 하나의 스마트폰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태계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산업부에서도 생태계를 만들어라. 융합을 해라. 이게를 부랴부랴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제 대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상은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스티브 잡스는 분명히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가장 뭐 이걸 자세하게 다 얘기하기보다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관점 중에 하나가 소비자의 의견에 연연치 마라. 경영학의 기본은 시장 파악을 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소비자의 의견에 연연치 마라. 즉 통찰에 의해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라는 건데 이게 그 제품인 경우에는 뭐 여기까지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서비스로 넘어갔을 때는 바로 이 얘기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전문성이 깊게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전문가와 함께 하라라든가 꾸준히 연구하라라든가 완벽하라라든가 1등을 타파하라, 1등 성자 독식의 구조의 시대입니다. 보다 당근을 뭐 팀을 작게 하라, 극한으로 시험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서비스는 또 고객 중심이라는 거죠. 제품도 고객 중심이라는 말은 같습니다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객 경험, 즉 무형적 서비스 가치, 고객이 뭘 경험하고 싶은가, 어떤 서비스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인가 에서 시작하라. 그 반대는 안 된다. Not the other way around. 그 기술 개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나간다. 고객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핵심적인 이분이 남긴 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번 이해를 거시적인 흐름에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산업 시대를 거쳤습니다. 한 300년 정도 되죠. 최근 현재가 여기라면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기준으로 50년 정도를 정보화 시대를 거쳤습니다. 정보화는 끝났습니다. 즉, 사람이 손발로 하던 거나 뭐 이런 몸으로 하던 거는 대부분 끝났고, 정보화는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컴퓨터로 하는 걸 정보화라고 한다면, 지금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혁신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법칙이 당연히 이 시대와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제학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영학도 경영학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 우위에서는 전략을 가르치는 게 경영학인데 오늘날 기본이 되는 경영의 개념을 재평가할 때 시점이 왔다. 100년도 훨씬 더 지난 경영 이론대로 일하면서 더 나은 성과를 바라는 것. 이거 오래전문에 벌써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정확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이 상황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될 거지만 그렇지만 대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힌트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레미 버키는 공유 경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포트 경영학에 대해가죠. 가치 공유, 즉 CSV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같은 공유를 얘기했는데 공유를 잘 하는 방법을 2009년도에 이 책을 써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엘리노 오스트롬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유입니다. 공유인데 이 공유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치라는 면에서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이클 포트의 공유 가치를 영어로 보면요. Creating Shared Value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했을 때 공유라고 얘기하면 마치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즉 에어비앤비에서 집을 소유하고 공동 소유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처럼 물건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좁게 해석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건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Creating Shared Value, 즉 나눠 먹을 가치를 같이 만들자. 이것은 뭐 물건 공유를 안 하더라도 상관없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서비스로 본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을 하고 카톡과 같은 것을 하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스마트폰 서비스라는 것을 전혀 다른 업종의 수많은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가치를 창출을 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쉐어하고 있죠. 즉 분배를 하고 있죠. 이게 또 공유 가치입니다. 즉 creating shared value입니다. 그런데 엘리노 오스트롬이 얘기하는 공유는 이분은 한 30년 동안 전 세계에
지역의 어떤 자원을 잘 공유해서 부자가 된 지역을 연구를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협력을 하면 뭔가 커다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잘 찾아낸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가치를 만들고 잘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그 시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발견에 의해서 어, 그것을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저 상품을 대량 좀 빠르게 많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형태를 전기로 전환을 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발견으로 더 정교하게 고객들한테 맞춤형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제품의 생산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생산은 정말 값싸게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IT 기술 덕분이죠. 그래서 IT 기술에 의해서 제조 자체는 이제 기반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내는 어떤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만 있다면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명확하게 그러면 뭐 여기서도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라는 게 코로나, 뭐 인구 문제, 양극화 문제 이것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화라든가 서비스 중에서 큰 틀에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저 IT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ICT. 경제적 이슈에서도 역시 경제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를 계략적으로 살펴봤지만 결국 이것도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제조업의 뭐 지역 가치 사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메가 트렌드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모아본 것입니다. 또 이제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즉 말하자면 이제 도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하는 그런 거가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요약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관련된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키워드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것은 산업융합이다. 융합에 의한 어떤 혁신적인 가치 창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기에는 디지털화라는 게 꼭 필요하다. 또 문화적 기반이 강화된다.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우리가 고급 문화 이런 얘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문화적 기반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가 나는 산업융합을 이뤄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온 제조업 기반 위에 노동 비용이라든가 속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화 부분, 그 다음에 고급화를 위한 문화적 기반 강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목표가 디지털과 문화에 의한 어떤 그 산업 융합을 우리가 목표로 봤을 때 그것은
기존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융합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것은 단순히 이렇게 연결하는 게 융합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산업부에서 만든 정의인데 다양한 산업 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내재화를 통해서, 즉 단순히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무형의 가치를 넣어서 내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융합 신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런 모양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융합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의 어떤 융합 신산업 내지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그 안에는 어, 좀 달라진 다른 형태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새로운 산업의 이제 뭐랄까요, 기본 뼈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문제는 융합 서비스, 융합 산업, 산업 융합을 의 실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여기에 저희는 지난 제가 제 연구 중으로 쭉그 점진적으로 연구해온 결과에 따르면 아, 이 융합 서비스는 7가지로 구성이 된다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획기적인 통합 서비스. 이 모든 서비스라는 것은 이 실물적인 어떤 제품과 무형의 또 어떤 서비스적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결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많은 전혀 다른 종류의 업체나 아니면 기관이 생태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고객을 포함해서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속하기도 하고 어떤 통합적인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는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런 다음에 이것은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예 형성조차 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간에 합의된 제도, 그 다음에 무형의 가치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무형의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을 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객은 너무나 중요하다. 사실상 고객이 진두지휘한다. 이 전체를 고객이 진두지휘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제조는 아니었어요. 제조는 그냥 마케팅 조사나 이런 데 경영학에서 마케팅 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고객이 지금 시점에서 이 물건을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생산한 다음에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고객한테 뭐 대량으로 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수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무형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서비스는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바로바로 팔리는 거 아니면 생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는 완전히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문제의식을 가진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차례대로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습니다. 첫째 서비스가 뭐고 생태계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시대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스마트폰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핸드폰에 비해서 편리했죠. 화면을 쫙 열고 손으로 쫙 하면 화면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mp3 플레이어도 있고 전화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있고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즉 그 안에
수많은 사업자들이 앱이라는 형태로 참여해서 하나의 우리는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폰 서비스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죠. 뭔가 한 가지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학술적인 용어로 스마트폰 서비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붙여본 이름입니다. 어, 당연히 스마트폰 서비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통계도 잡히지 않습니다. 안에 음악 산업이 규모가 어떻고 게임 산업이 어떻고 이거는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서비스라고는 없죠. 아, 이것이 이렇게 이걸 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냐면 이 안에는 또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음반업자들끼리의 경쟁, 게임업자들끼리의 경쟁, 이 모든 것은 독립적인 기관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을 하면서 협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쟁 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좋게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집단 전체가 다른 서비스 집단과의 경쟁 체제에서 꼭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중심의 과거 산업 생태계는요, 대기업의 지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 생태계 지금 말하는 이런 정도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생태계는 아니죠. 그걸 우리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서비스고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의 속성이 뭐냐? 기존 산업의 융합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더 지나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은 기존 산업을 통합을 하면 됩니다. 기존 산업의 융합입니다. 그리고 무형의 가치가 많이 들어가는 고도의 서비스 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비스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ICT로 연결을 한 것입니다. 즉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혁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지니게 되겠죠. 그리고 무형의 가치가 많이 들어있는 만큼 인문예술의 융합입니다. 그 스마트폰을 열고 보는 그 모든 콘텐츠들은 글, 그림,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인문 혹은 예술로 분류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퀄리티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났죠. 바로 제조 혁신입니다. 제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 안에서 R&D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시장 수요가 즉 혁신적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바로 그 가치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도해서 R&D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R&D는 기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물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 경쟁 상황에서 본다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R&D 자금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플랫폼이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플랫폼은 협의의 개념으로는 이 ICT 이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떤 도시 우리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그 지방 도시 융합 특구에서는 그 대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정주 기반과 제조 기반, 문화 기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치 혁신에 동원돼야 됩니다.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재,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져서 그 지방이 다른 지방과 차별화된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제가 요거 실수로 못 고쳤습니다만 여기 대구 시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시민을 위해서 어떤 혁신 서비스를 한다면 당연히 그 지방은 살기 좋을 것이고 그 지방에는 고급 서비스가 있을 것입니다. 음식 서비스, 의료 서비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지방이 잘 살게 될 때 외부에서 고객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의료 관광을 그렇게 외쳤지만 정말로 대구에서 의료 관광을 타 지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냈느냐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 시설에는 투자를 했을지 몰라도 혹은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시민들한테 바로 적용해서 돌리면서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돌아갈 때 하나하나가 발전하면서 그 지역의 의료관광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조금만 기획을 잘 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원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시너지가 나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우리 전통 어떤 가옥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데 돈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만 어, 우리는 어떤 고택에 카페를 했는데 그것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택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급 문화적 가치가 커피하고 어우러져서 어, 다른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서비스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관리 비용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즉 그 통합을 통해서 혁신 가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략입니다. 네 번째 요소 전략. 예, 보통 전략 그러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등을 한때 했던 MP3 플레이를 보겠습니다. 당시에 디자인은 아주 혁신적이었고 아마도 기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디에도 안 뒤졌을 겁니다. 그래서 1등이었습니다. 근데 어, 불과 얼마 안 돼서 애플에서 아이팟을 출시하면서 음반 회사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음악을 아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리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멸종한다고 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편리한 서비스 앞에서 어, 부분적인 혁신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협력 생태계 전략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생태계가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론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로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기관들끼리 IT로 연결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7가지 요소 중에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결국 어떤 지역의 자원을 잘 공유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8가지 법칙을 잘 지키고 있더라 였습니다.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게 이제 학술적 용어로는 일관성이 좀 없는데 그걸 최근에 그 경영 관련된 용어로 바꾸면요. 1번은 목표 설정, 2번은 비즈니스 환경, 3번은 비즈니스 모델. 이것은 바로 공유와 협력이죠. 그 다음에 4번부터 시작해서 다 새로운 질서, 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제도 없이는 공유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뭐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카카오 택시라든가 배달앱 같은 걸 보시면 어, 디지털 플랫폼 업체가 어떤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랜드, 즉 하나의 세상을 만들면서 그 안에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거기에 올라탄, 즉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업자들 마음대로 농락을 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즉 어, 돈을 좀 더 많이 낸 어떤 일종의 택시 회원들한테는 배정을 더 많이 한다든가 승차 배정을 더 많이 한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가장 또 치명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승객을 골라서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 가지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디지털이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그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도가 중요합니다. 어,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서비스 전달이라는 얘기를 제가 전달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어떤 식당이 어떤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좋은 식당에 대한 정보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을 오래전에 프랑스에서는 미쉐린 가이드에서 식당의 품질을 별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즉 말하자면 미쉐린 가이드에서는 품질 정보를 고객들한테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회사에 어떤 식당에 어떤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10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프랑스는 요리사들이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데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했고 그것이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요리 국가가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프랑스는 농업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와인과 요리로 세계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에서는 포도를 생산한 다음에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합니다. 안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배달 앱에서는 실제로 식당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광고에 기반을 해서 광고비를 많이 낸 회사를 앞에 세워준다든가 광고비를 많이 낸 회사한테 뭐 무슨 별표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거 있고 고객이 다는 그 정보는 사실 좀 어, 왜 고객이 갑질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게 평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 어,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서비스의 구멍이 뻥 뚫린 이 상황에서 쌀은 뭐 사료로 활용한다는 정도의 뭐 얘기가 돌 정도로 가치가 없어졌고 이 빈 공간에 외국의 농산물들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포도죠. 일본 사케, 일본 쌀이죠. 어, 유럽의 호프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소로 이 고객이 사실 모든 기준을 제공합니다. 우리 지방에 일정한 숫자의 시민이 있다면 바로 그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추구할 때 그 지방의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선택하고 안 하고 권한이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BTS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높이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음반 회사들 음악을 창작하고 하는 그런 쪽에 사람들의 경쟁을 부추겼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음악 수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어떤 지방의 서비스는 그 지방의 시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들끼리 고품질의 서비스를 즉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경쟁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냈던 절차인데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 그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은 새로운 서비스의 실체는 이렇게 7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기존의 시설과 기존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포착을 한다. 물론 연구개발은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제품과 경험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제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즉 제조 기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로봇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없이 로봇만 좋은 걸 만들어라. 그러면 그 로봇을 어디다 팔지? 로봇 생산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빙 로봇이다 그러면 서빙에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어서 비용은 줄이면서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적지동 가능한 자원을 조력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중심 리더가 명확해야 된다. 즉, 이끌어가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통상은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성을 대충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전반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필요 사례와 그 다음에 또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